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상위 7개 대학 수석 졸업 예정자들만 초청된 하버드 회의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석들이 모인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등장하자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5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졌다는데요. 그때 스크린에 선명하게 태극 문양이 띄워지며 세미나 주최자인 존 페르디난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이 열띤 토론장에서 슈퍼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박사과정 수석 제니퍼 모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려 합니다.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던 그날,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 대한민국.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이야? 책상 위 종이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이번 주제는 21세기 경제 패권을 이끌 국가였습니다. 패권이라는 단어와 한국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3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한국인 여성 컨설턴트의 조언을 무시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미국식 접근이 모든 곳에 통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결단합니다. 당시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결과는 프로젝트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묘한 방어 심리가 생겼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패권 국가의 조건을 나열했어요. 인구, 영토, 자원,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한국은 어디에도 최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분석가로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날 세미나를 생각했어요. 유럽 최상위 7개 대학 박사과정 수석 졸업 예정자들만 초청된 자리라니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대표로서 저는 분명 논리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잠들기 전, 3년 전 그 한국인 컨설턴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과 흔들림 없는 눈빛, 당시 저는 그 눈빛을 오만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잠시 미묘한 불편함이 가슴을 스쳤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자료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한국 관련 정보를 확인했어요. 분명 반도체와 IT 산업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경험이 많은 국제 정치학자로서 저는 자신의 분석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일 세미나에서도 이런 관점을 명확히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케네디 스쿨 컨퍼런스룸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미나 주최자인 존 페르디난드 박사는 IMF와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오늘 토론은 실명 비공개, 녹음 금지이며 여러분의 발표는 실제 정책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세요. 영국의 에밀리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깔끔하고 신중한 논리로 영국의 금융 패권을 강조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분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프랑스의 클라라가 이어받았어요. 감성적이고 문화중심적 사고가 돋보였습니다. 유럽의 소프트 파워가 여전히 세계 문화의 중심축입니다. 그녀의 유럽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독일의 엘라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그녀는 냉철한 분석가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중국의 린이 발표할 때는 강한 경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과 속도는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혁신 생태계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실리콘밸리, MIT, 하버드 이런 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죠. 엘리트다운 냉철함으로 논리를 전개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무의식적 우월감이 묻어나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존 페르디난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나라 하나를 놓치고 있군요. 스크린에 선명하게 태극 문양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순간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설마 한국이 패권국이라고? 침묵 속에서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기술은 강해도 패권이라 하기엔 인구, 자원, 내수시장 모두 협소합니다. 또박또박 말했죠.
단지 반도체 몇 개 잘 만든다고 세계 질서를 바꾸진 않잖아요.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모건 씨, 좋은 지적이네요. 그가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패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발표를 이어가던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경제 패권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규모가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걸 뒷받침할 국력이 없으면 의미 없어.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에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자원과 인구보다 데이터와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가슴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전문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를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중국의 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규모의 경제는 중요합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너무 작아요. 내심 린의 반박에 동의했죠. 프랑스의 클라라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패권은 문화적 측면도 포함하잖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항상 최고였던 저는 논쟁에서 밀리는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전문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점유율, 특허 출원수, R&D 투자율, 이런 숫자들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패권과 연결시켜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교수가 그 숫자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보여주자 제 분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박 논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 기술력은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부족해. 내수 시장이 작아 결국 한계가 있을 거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영국의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중국의 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유키는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걸까 싶었어요. 교수는 조용히 화면을 넘겼어요. 새로운 데이터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R&D 투자 비율, 세계 1위 GDP 대비 기준, 국제 특허 출원수, 세계 상위권, AI 연구 실용화 속도, 아시아 1위, 디지털 인프라 구축률, 세계 최고 수준, 5G 상용화 세계 최초, 커버리지 압도적 1위, 모바일 결제, 전자정부, 핀테크 글로벌 리더, 2025년 기준, 디지털 정부 종합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수치 중 몇 개는 제가 논문 주제로 연구하고 있던 분야였거든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걸 나는 몰랐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스크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리더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이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 정부가 선도하고 기업이 빠르게 따라가는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영국의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런 협력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를 보세요.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죠. 독일의 엘라가 끄덕였어요. 독일도 산업 40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일 수도 있겠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에 큰 경쟁력이 되고 있죠. 저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교수가 설명하는 한국이 너무 달랐습니다. 내 전문 분야인데도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다니 순간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인도의 라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나요?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3년 전 그 프로젝트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당시 한국인 컨설턴트는 정확히 이런 관점에서 조언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을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치부했었죠. 낯선 불편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가 놓친 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였다면? 교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더 자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글로벌 생산체계 마비, AI,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기술 적용 속도 세계 최상위권, 산업용 로봇 도입률 세계 1위. 서울, 인천 등지의 서비스 로봇 실제 상용화 실험 중. 교수가 물었어요.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메모리가 없다면 작동할까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내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기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필수 요소죠. 이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 없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작동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엘라가 질문했어요. 반도체는 중요하지만 다른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나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화면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5G 인프라, 바이오헬스, 로보틱스, 거의 모든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한국은 개별 기술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죠. 교수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여기 주목해보세요. 기술 혁신이 실제 산업과 생활에 적용되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래프는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짧았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갖는 강점입니다. 단순히 연구실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능력이죠.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속도가 결정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화면에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지수,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패권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패권은 기술 생태계의 핵심을 장악하는 능력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패권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패권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군사력, GDP, 인구. 이런 전통적 지표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기술적 우위는 인정하지만 패권이란 결국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이 점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건 씨, 현대의 영향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오늘 여러분이 사용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이 모든 기기들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라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영향력 아닐까요? 이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 내 연구의 필수적인 도구들, 그 속에 한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제 일상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도의 라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명확한 국가 전략과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결단하고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한국인 컨설턴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결단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문화적 특성 정도로만 이해했던 말이 이제는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들렸습니다. 교수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 표준이 세계적으로 채택된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5G 통신 프로토콜, 메모리 반도체 규격, 디스플레이 기술 표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한국이 세계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전략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술 생태계의 중심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어요. 중국의 린이 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곧 따라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자 외선 공정, EUV 기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상용화한 국가는 단 둘입니다. 한국과 대만뿐이죠. 그리고 양산 성공률은 한국이 월등합니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어요. 그 순간 3년 전 당시 무시했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반도체 제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실패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문화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나라에는 약점이 있을 텐데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내수 시장의 한계와 지정학적 위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런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고, 지정학적 위험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인 컨설턴트는 정확히 이런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접근법. 그때 저는 그것을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었죠.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유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기술 혁신 속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결정과 실행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더 신중하고 합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죠. 디지털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설명이 논리적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와 명확한 분석,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왜 그렇게 바라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는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신속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이 뒷받침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미국인인 제가 한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라는 단순한 틀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라니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룬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도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적 적용을 강조합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두드러지죠. 대학 연구가 실제 산업에 빠르게 적용되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린이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도 한국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인구 규모, 내수 시장 크기, 자원 부족, 이런 근본적인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는 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크기나 자원보다 지식과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자신의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예를 통해 우리는 자국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미국의 전통적인 패권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모든 주요 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위기에 약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매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서 3년 전 그 한국인 컨설턴트에 대한 태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통찰력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패권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GDP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힘이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의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위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술 주도권은 이미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로 옮겨가고 있어요. 미래는 거대한 영토나 인구가 아니라 혁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국제관계 이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패권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일까? 아니면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의 장악일까? 일본의 유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IMF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한국은 매번 위기 이후 더 강해졌죠. 빠른 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패권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패권국은 위기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세미나 자료를 다시 보았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 혁신 지수, 실용화 능력,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며 오래된 이메일을 찾았어요. 3년 전 그 한국인 컨설턴트에게 보낸 마지막 메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식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고려하겠지만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그때 제 말이 얼마나 오만하게 들렸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분명 한국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하려 했는데 저는 미국의 방식만이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3년 전 우리가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하버드에서 한 세미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제 생각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썼습니다. 당시 귀하가 말씀하셨던 위기 속에서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술 패권에 대해 배우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의 박사 논문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전 세계에 주는 교훈에 대해 연구하려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계를 얼마나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 실제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어요. 매일 사용하는 이 기기 안에 한국의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이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 위기 관리 전략,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인 학자였나?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고 그것이 제 분석의 한계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세미나 두 번째 날 회의실에 들어서는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국의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제 교수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나는 좀 충격받았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패권이라는 단어에 너무 전통적인 의미만 부여했던 것 같아. 디지털 시대에는 다른 형태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 유럽도 너무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른 나라와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 제 차례가 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전날과는 다른 제 모습에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선입견과 무지로 인해 놓치고 있던 것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그 나라가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는 미소 짓고 학생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학생들도 한국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혁신의 속도입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제 귀에 세미나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모건이 한국을 인정하다니. 영국의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의 클라라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중국의 리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이어갔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IMF 위기 이후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린 테크놀로지 투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술 혁신, 매번 위기 속에서 한국은 다음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제 설명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 변화를 알아챘다는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연결 기술입니다. 단순히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고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이죠.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독일의 엘라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가 되는 걸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력과 한국의 상용화 능력이 결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키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모건 씨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무엇이 가장 큰 계기였나요? 이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인 컨설턴트의 조언을 무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녀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 결단한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안에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인도의 라니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감사해요. 우리 모두 자국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모건 씨, 이번 세미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연구 방향의 변화가 있을까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사 논문 주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권 대한민국 사례 연구로요.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연구 자문을 구할 계획이 있나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3년 전 그 한국인 컨설턴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영국의 에밀리는 나도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어라고 말했고 중국의 린조차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 봐야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3년 전 그 한국인 컨설턴트의 답장이었습니다. 모건 씨, 메일 감사합니다. 함께 연구할 수 있어 기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당신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화상통화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반도 국가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국이 보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하던 날 김 선생님도 하버드에 왔어요. 그녀는 이제 저의 공동 연구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말했죠. 우리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맞아요. 저는 그날 하버드 교실에서 전 세계 수석들이 침묵했던 그 순간 새로운 경제 패권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니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는 학자로,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날의 세미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저는 그 변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대한민국의 힘, 세계는 지금 그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동 스케치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